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찍 온답시고 그래도 저희 집이 죽전이라고 당국대학교 있는 데인데요. 거기서 8시 조금 전에 출발을 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수시로 막히네요. 그냥. 저도 천안에서 내려오면서 예, 천안에서 한번 막히고 동탄에서 막히고 여기 또 와서 유성에서 막히고 회덕에서 막히고 오면서 제가 이렇게 그 진출구가 이렇게 아마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데가 그렇게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동안 다닐 때는 전혀 모르고 무심코 다녔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대전으로 오는 데가 그냥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데가 많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예,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요번에 저희 그 학회 중심 주제가 뭐 AI 시대니까 AI에 좀 맞춰가지고 좀 기조 강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체계가 잘 갖춰진 기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조직도 있고 그런데 체계가 잘 갖춰진 조직은 뭐 리더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정돈이 돼 있으니까 잘 돌아가는데 저희가 이제 국가 체제랑 비슷하죠. 국가도 보면은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국가는 뭐 대통령이 뭐 유고가 생겨도 그 다음 단계 해가지고 체계가 잘 돌아가는데 뭐 독재국가 같이 운영되던 그런 국가는 보면은 위에 그 리더가 하나 다 없어지거나 그냥 갑자기 혼란상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목에 앉아갖고 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게 그러면 AI 시대에는 바람직한 리더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느냐 이런 걸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게 산초와 돈키호테인데 제가 이제 이거는 생각한 것도 있고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거기에 이제 극명하게 이렇게 대비된 두 사람이 보이는데 하나는 돈키호테적인 사람, 또 하나는 뭐 산초 같은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뭐 중간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물론 소설을 끝까지 다 읽어본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도 뭐 다이제스트로 읽고 뭐 만화로 보고 에피소드 몇 개 전에 듣고 뭐 이런 정도니까 대충 보시면은 이게 소설이 꽤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현대 근대 문화, 근대 소설의 토대를 잡은 뭐 이런 효시적인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1600년대 초에 1605년에 하나가 발표가 되고 10년 있다 또 하나 발표되고 두 개로 나눠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대충 아시다시피 돈키호테란 이제 옛날 1600년대 그러면 뭐 중세가 끝나고 이제 기사의 시대도 끝나고 이 사람은 이제 하급 귀족이었던 모양인데 기사 얘기에 막 심취하고 소설을 많이 읽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내가 기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와 백성을 뭐 구해야겠다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제 버리는 에피소드를 이렇게 소설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사람이 이제 보시다시피 돈키호테고 원래 이름은 이제 돈키호테가 아닌 모양인데 그 기사 자기도 정식으로 받은 게 아니라 뭐 길 가다가 여관이 있는데 여관은 성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고 거기서 막 뭐 기사 자기를 달라고 막 아우성 치니까 여관 주인이 귀찮아가지고 그래 너 기사야 그러고 나서 이제 기사 자기를 받고 이름을 이제 돈키호테. 돈 그러면 여러분들도 뭡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뭐 대부 같은 영화에서 보면은 좀 위대한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돈자를 붙여갖고 돈키호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원작을 보니까 제목이 우리는 그냥 돈키호테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원작을 보니까 The Ingenious Gentleman Don Quixote of La Mancha 그래가지고 인지니어스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리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한 거는 리더의 두 타입을 생각했는데 돈키호테와 산초라는 사람이 이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인물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난 단어를 쭉 적어봤더니 돈키호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사이면서 주인이면서 리더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두 사람 사이에서 그 다음에 생각난 단어들이 뭐 엉뚱하고 기발하고 약간 관인 같은 기질이 있고 비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뭐 좋게 생각하면 독창적이지만 약간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런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갖고 저희가 한마디로 정리하자 그러면은 이상주의자 뭐 몽상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산초는 그 동네에서 일하는 이제 그 노역을 하는 이제 잡부 뭐 이렇게 농사꾼 뭐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돈키호테가 갖고 있는 조그만 농장에서 일하는 그런 뭐 소작농 같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이제 시종으로 따라와라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이제 에피소드나 소설 보면 아시겠지만 돈키호테가 뭐 기발한 짓을 하면서 거의 뭐 사람들한테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내가 막 이럴 때 뭐 터무니없는 지시를 막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주인을 앞세우고 해도 따라다니면서 뒤처리하고 또 주위 사람들하고 잘 조정을 하면서 어떻게든 뭐 그 주인의 비위도 맞춰가면서 또 주변에 있는 현실과도 어떻게 타협을 하면서 일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은 뭐 평범하고 실용적이면서도 타협도 잘하고 또 그리고 그 비현실적인 그런 게 아니라 검증된 방법을 갖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이런 것이 이제 그 산초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실주의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돈키호테라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좋게 말하면 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추구해가는 몽상가. 물론 기존 질서에 도전하고 이상한 거 비현실적이고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막 하지만 우리가 좋게 볼 건 뭐냐면은 비판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가는 그런 어떤 굳건한 의지가 있는 사람. 뭐 정신이 약간 돌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래서 이상과 현실, 실패와 도전의 반복 속에서도 비전을 굽히지 않는 리더십. 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산초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뭐 여러 단어를 갖고도 우리가 봤겠지만 현실자고 현실주의자고 실용성이 있고 조정자, 조력자, 그다음에 신중함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요즘 MBTI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MBTI가 이제 ISTJ입니다. 그래서 I가 좀 내향적이고 그거 빼고도 뒤에 보면은 S 현실을 따지는 사람, T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J 그러면은 판단을 명확하게 하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전형적인 저는 뭐 사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약간 돈키호테 타입이에요. 저랑 앞에 그 중간에 S만 빼놓고 저희 집사람의 MBTI가 ESFP예요. 그러니까 F 그러면은 뭐 추상적이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P 그러면은 그 좋으면 좋고 그냥 대충 끝맺음을 잘 안 하는 이런 게 P 타입인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또 E로 갖고 외향적이고 그래서 저처럼 현실적이라는 것만 빼놓고는 좀 돈키호테 쪽이 그래서 저랑 맨날 부딪히는 게 저는 집에서 이제 칫솔질을 할 때도 취약을 짰을 때 밑에서부터 차분하게 짰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현실주의자처럼 이렇게 끝까지 다 이렇게 짜쓰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밑에부터 이렇게 짜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어느 날 와서 위에서 그냥 푹 짜요. 다시 그냥 하고 그리고 저랑 이제 맨날 부딪히는 게 뭐냐면 뚜껑이 있는 병 뚜껑을 해갖고 잼 같은 것도 해놓고 나면은 뚜껑을 안 닫고 대충 얹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려고 하다 보면 덜커덕 떨어져갖고 이제 몇 번씩 놀래고 막 화도 내고 그런데도 도저히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타고난 성격이라는 게 좀처럼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돈키호테적인 사람, 산초 같은 사람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과거에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었나 한번 보니까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전공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면 저거 프로젝트 관리를 강의를 할 때 참 굉장히 예시로 좋겠다 싶어가지고 유심히 그걸 보고 나서 기록을 해두곤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할 때 사례처럼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론만 갖고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례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탁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우연히 봤던 게 뭐냐면은 월트 디즈니하고 로이 디즈니 형제, 디즈니사를 만들었고 오늘날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는 월트 디즈니만 아는데 월트 디즈니가 동생이고 로이라는 형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돈키호테 쪽이니까 월트 동생인 월트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 어떤 때 보면 도저히 비현실적인 걸 자꾸 하자고 이러는 사람이 이제 월트 디즈니고 그 형이 로이 디즈니인데 저 같으면 짜증나고 안 하겠구만 그걸 뒤치다거리를 다 하면서 그 뒤를 다 돌봐주고 그래서 디즈니사가 성공하는 그런 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 눈에 띈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백설공주라는 이 만화 영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만화 영화는 뭐 애니메이션을 했고 1시간 이상씩 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그 당시 1930년대만 하더라도
만화 영화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 해가지고 본 영화가 상영될 때 약간 오프닝식으로 잠깐 보여주는 게 지나지 않았대요. 근데 그 만화 영화를 갖고 이제 너무 흔하니까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생각한 게 우리도 본 영화 같이 좀 길게 제대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건 좋은데 단순히 그냥 흑백으로만 해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 나오는 이제 요즘 같으면 칼라로 다 되지만 그때에서는 이제 굉장히 신기술이죠. 테크니컬라라는 거 도입을 해가지고 입체감도 막 살리고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근데 하는 건 좋지만 아니 그 당시 일반적으로 그 막 하는 단편 만화 영화의 일반적인 게 막 5분에서 7분 뭐 제작비도 얼마 안 되는 그건데 신기술 적용하고 막 입체로 하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프로젝트 하다 보면 일정 지연되고 비용 그냥 초과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제작비가 처음 생각했던 거에 3배인데 그냥 3배 정도가 아니라 일반 단편 만화의 10배가 넘는 그런 거에다가 돈이 어디서 나올 때가 없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로이가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은행하고 접촉해갖고 그거를 돈을 끌어오고 뒤를 대줘가지고 결국 완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대흥행은 이제 성공을 했죠. 이게 성공을 했으니까 오늘날 디즈니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걸 성공한 이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디즈니사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애니메이션하고 또 하나는 이제 테마파크인데 테마파크도 당시에 뭐 전국에 놀이공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근데 놀이공원이라는 게 그냥 요즘같이 디즈니가 이것도 효시격인데 말 그대로 테마를 가지고 그렇게 군데군데 우리 가보면 뭐 미래 월드라든가 뭐 웨스턴 월드라든가 뭐 오션 월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테마를 갖고 이렇게 탁탁탁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놀이기구 타는 거 막 해갖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무질서하고 뭔가 이렇게 흥미를 주지 못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뭐 수천 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뭐 그저 그런 거 이제 사양 산업인가 보다 그랬는데 이거를 갖고 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창 애니메이션 성공해갖고 잘 나오고 있는데 영화 산업 다 잘 되자마자 또 딴 데 눈을 돌리는 거죠. 흔히 말하는 돈키호테.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좀 말려도 보고 그랬는데 뭐 말을 듣나요? 돈키호테들이 말을 안 듣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디즈니사가 좀 커져갖고 이제 이사회가 생긴 모양이에요. 뭐 만화 영화 성공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사회가 하는데 이사회에서 당연히 말을 안 들어주죠.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누구 지금 뭐 털어먹으려고 뭐 회사 날릴 일 있냐. 거절당하니까 자기네 이제 갖고 있던 지분을 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땅을 샀대요. 땅을 샀는데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로이가 막 생각하고 찾아낸 게 뭐냐면은 그 당시 TV라는 것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ABC 지금 뭐 ABC 그러면 3대 미국 3대 TV 방송국 중에 하나로 컸지만 그 당시만 해도 후발주자라 가지고 아마 그 시청률도 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광고도 잘 안 보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로이가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주 만화 영화를 해갖고 너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줄게.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서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테마파크를 만드는데 그 건설 과정을 매주 진전 상황을 그거를 한번 방영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했대요. 그래서 매주 TV 프로그램 제공하면서 건설관이 또 반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또 대박을 치고 완성되고 나서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가면 아시겠지만 애나하임이라고 그 당시 애나하임 그러면 뭐 LA도 아니고 뭐 뜬금없이 중간에 벙 떠 있는 그런 데인데 도저히 사람이 모일 것 같지 않은 그런 데를 땅을 샀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없는 데니까 싸게 샀겠죠. 근데 장래를 쳐다보고 한 게 고속도로에서 가까운데 이거는 LA나 어디 딴 데서 올 때 고속도로에서 진출이 편리해야 되겠다고 이제 거기서 샀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테마파크를 해서 그걸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테마별로 구역을 설정하고 놀이기구든지 우리가 동화 속에서 보던 거를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진짜 테마파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대박을 쳐가지고 오늘날 디즈니사의 2개 양대축 그러면은 애니메이션하고 테마파크 이런 게 이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실제 프로젝트에서 돈키호테와 그 산초가 협력을 해갖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이런 사례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한번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그럼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한번 봤더니 뭐 제가 생각나는 게 그 도널드 트럼프 정치인 같은 뭐 도널드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는 경제 얘기인데 둘이서 협력하는 짓 하다가 잘 안 됐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둘 다 동키호테니까 될 리가 있나. 한 사람이 굽히고 들어가서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도 뭐 괜찮은데 자기 생각을 굽히겠어요. 그래서 경제계에서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경제계에서 보면 뭐 일론 머스크랑 비슷한 사람이 요새는 좀 잠잠한데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뭐 우주 개발하겠다 그러고 뭐 그 항공사 이름도 뭐 버진이라고 지어가지고 처음에 사람들이 저거 왜 이름을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 좀 괜찮죠. 그다음에 정치인들 중에서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너무 고지고대로 그냥 정형화돼 있어갖고 일본에서 보면은 왜 그 고이즈미라는 사람이 좀 독특해갖고 뭐그 청바지 입고 뭐 통기타 치면서 막 이거 힙합 뭐 흉내도 내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마 꽤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일본 사람 같지 않은 일본 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현대 돈키호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 산초를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한테 맨날 놀림당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별명이 슬리피 조입니다. 졸린 바이든 그래갖고 슬리피 조인데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래도 참을성 있고 좋은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기에 요구 지독히 얻어먹으면서 하여튼 꾸준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일본 사람 중에서 보면은 아소다로라는 사람이 전형적인 관료예요. 그래서 수상도 했긴 했지만 그 아베라는 사람이 수상을 그 밑에서 이제 관료 조직을 이끌면서 이렇게 후원을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 쪽에서 보면 뭐 애플의 후계자 2대 CEO인 이 팀쿡 나타났을 때 애플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차분하게 잘 이끌고 있죠. 물론 그 스티브 잡스처럼 뭐 기발한 건 안 나오긴 하지만 현상 유지는 웬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렌 버핏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찰리 멍거 이 사람이 작년인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내고 그러면 그걸 차분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투자 철학을 실행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던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산초라고 볼 수 있고요. 이쯤에서 한번 프로젝트 쪽에서 어떤 사람이 프로젝트 리더로 적합할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돈키호테가 없다면 세상은 흥미롭지 않겠지만 산초가 없다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AI 시대에는 돈키호테의 창의적인 광기와 산초의 실행력 있는 이성이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네. 네. 그럼 중간에 한번 박수라도 한번 쳐주세요.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박수도 한번 억지로 받아보고. 저도 뭐 산초 제 원래 성향이 산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은 야 네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서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무대 공포증도 있는 내가 어떻게 대학 교수가 돼서 사람들 앞에 나서고 강의를 하냐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변신을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한테도 특히 이제 좀 수줍어하고 좀 소극적이거나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뭐랄까 제가 좋은 롤 모델이니까 저를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했으면 너도 할 수 있어. I can do it, so can you. 뭐 이런 식으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제가 이제 MBTI를 하면 IS 내향형 쪽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내향형 쪽에 속해요. 근데 의외로 보니까 예능가 탤런트라든가 배우라든가 가수들 중에서도 공황장애에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라고 다 그냥 외향적인 게 아니라 의외로 자기 역할에는 충실하지만 의외로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학생들한테도 수줍어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도 할 수 있다. 자, PM 리더는 그럼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금 근거 있는 이론이 있는데 이런 5개의 권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조직적으로 갖춰야 될 게 공식적인 권한, 공식적으로 인사권 같은 거, 도장 찍는 권한 이런 것이 이제 있어야 되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재정적인 권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관료적인 권한이라는 건 뭐냐면 일의 절차를 빠삭하게 알았고 법적인 절차라든가 뭐 행정적인 절차를 알고 그걸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조직적으로 갖춰야 될 권한이고 개인적으로 갖춰야 될 권한은 뭐냐면 기술적인 권한,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이라든가 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기술적인 권한입니다.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데 카리스마적 권한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그냥 좀 우러러보고 좀 어려워하고 내가 말을 하면은 내가 그냥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나를 내 말을 잘 복종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카리스마적 권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한국 정치인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김대중 씨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뽑힙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씨가 초등학교도 나왔다 맞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뭐 그보다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박사 나온 사람들 그 사람한테 꼼짝 못한다는 거죠. 뭔지 모르게. 뭐 야인으로 직책이 아무것도 없이 야인으로 있을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뭐 직접 만나보지라 잘 모르긴 하지만서도 그래서 이런 5가지 권한을 갖춰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런 5가지 권한을 다 골고루 갖춘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한두 개씩 부족하거나 한두 개 부족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죠. 한두 개 갖고 있으면 오히려 다행일 정도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프로젝트 리더는 어떤 권한을 갖고 5개를 갖춰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창출하고 또 획득하고 내가 또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과서에다가 이제 이런 그 사례 같은 걸 좀 들어가지고 얘기를 써놨는데 제가 좋아하면서 읽었던 그 소설 중에 하나가 왜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여자가 쓴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로마인 이야기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로마가 제정으로 넘어갈 때가 뭐 카이사르 뭐 그때 당시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혼란기이기도 하고 혼란기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기 때문에 또 흥미진진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때 상황이 뭐냐면은 카이사르가 원로원에서 암살당하고 그 후계자로 이제 2사람이 부상을 해요. 하나는 이제 나중에 내전을 거쳤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해서 이제 초대 황제가 됩니다만 그 옥타비아누스하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이렇게 2사람이 있는데 이 당시에 보면은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양자로 먼 친척인데 조카풀 되는 애인데 이제 들여다가 자기 양자로 삼았고 뭐 20대가 조금 넘은 20대 정도의 약관의 젊은이 뭐 백수죠 뭐 아무것도 없고 그 카이사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군사 뭐그 보병 같은 게 조금 얻은 그런 정도. 거기에 비해서 안토니우스는 자기 부관 겸 사령관이라서 한 40대에 한참 사회적 경험도 많고 군 사령관도 역임하고 그 당시에 집정관이었고 그러니까 뭐 권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옥타비아누스는 얄쌍하게 생겼는데 그 안토니우스는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그 당시 역사가들이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걸 보면은 마치 검투사와 같은 몸을 가진 남자 뭐 이렇게 기술이 되었다 그래요. 이렇게 뭐 싸워도 이렇게 지지 않는 돌격대장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사람이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마커스 안토니우스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현직 집정관으로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권한도 있고 군대도 부릴 수 있고 사회적인 경험도 있고 그죠? 근데 어떻게 옥타비아누스가 이길 수 있었을까? 한 20년 가까운 내전을 겪었습니다만 10년인가 한 20년 정도 내전을 겪었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흥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옥타비아누스 이 2사람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를 보면은 카이사르는 천재적이면서도 그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이 2사람은 그런 정도급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좀 뛰어나긴 했지만 뭐 천재급도 아니고 우리 보통 사람이 노력하면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래서 사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내전에서 승리해가지고 초대 황제가 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한테 되게 좋은 역사적인 부분인데 나도 잘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쭉 봤더니 제가 이제 앞에서 봤던 이 프로젝트의 이 리더의 권한을 보면서 이런 걸 한번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중요한 것이 이 옥타비아누스의 주위에 보면 여러 참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띄냐면 아그리파. 요즘에 고등학교에서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 들어가면 맨날 석고대생 하잖아요. 석고대생 하면 맨날 나오는 게 아그리파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전형적으로 다 조화가 맞고 좌우 대치면서 뭐 비례배우도 딱 맞는 그런 로마 전형적인 로마 미남이었대요. 그러니까 아그리파상을 보통 우리가 또 석고대상 연습할 때 많이 하는데 요즘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아그리파가 누군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요즘은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안 그리는 모양이에요. 석고대상이 제일 기본인데. 그래서 이 아그리파가 있고 마이케나스 또는 영어로 메세나 그러는데 여러분들 왜 영어의 메세나 활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기업에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후원 활동을 메세나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 사람 이름을 따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로마의 굉장히 부유한 귀족이었는데 문화예술을 좋아해가지고 뭐 시인, 음악가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조각, 미술가들 집에 불러다가 식객으로 두고 돈도 주고 뭐 후원하고 이런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걸 본받아서 오늘날에 하는 것이 메세나 활동입니다. 마이크나스, 뭐 메세나. 자 이렇게 보면은 옥타비아누스 주위에 참모 싶은 역할을 했던 게 아그리파. 아그리파는 이제 전형적인 군인입니다. 무장. 근데 이 사람들을 카이사르가 자기 양자로 들이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그리파를 붙여줬대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 양자가 들만한 애가 그냥 뭐 꽃미남 같이 얄쌍한 게 이거 뭐 도저히 군사적인 재질 같은 거 보이질 않거든. 그러니까 아그리파를 데려다가 둘이 이제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붙여갖고 같이 형제처럼 자랐다 그래요. 그래서 아그리파가 군사적인 면을 담당해주고 마이케나스 이 사람은 뭐 성향이 정치 외교적인 것에 이제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참모 역할을 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뛰어났던 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부족한 걸 잘 알고 현명하게 자기 참모들을 잘 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팀 리더십으로 해가지고 이길 수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안토니우스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 나오는 뭐 그런 영화들 보면 그 당시에 뭐 안토니우스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클레오파트라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영화 보면은 그 당시 영화에도 안토니우스 주위에 아무도 안 보여요. 자기가 군사력을 하면서 참모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안 보이고 나중에 보면 클레오파트라가 주위 옆에 같이 있는 이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런 거 너무 믿고 과신하고 주위에 참모들을 잘 두지 않았다. 참모들이 저도 영화를 보니까 여러 참모들이 있었는데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둘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토니우스의 약점이었구나. 그래서 여기 좀 정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5가지 권한이 있는데 너희들이 보기엔 어떠냐? 옥타비아누스는 공식적 권한도 없어요. 뭐 직책이 있어야지. 근데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카이사르가 유언장을 줬대요. 근데 그 유언장이 내 재산 얼마 줄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뒤를 후계자다라는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로마 시대 유언장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유언장을 갖다 들이밀면은 다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 권한은 유언장 갖고 가니까 카이사르의 친구들이 돈을 기꺼이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왜 필요하냐면 그 당시는 군대가 국가의 공식적인 군대도 있지만 귀족들이 자기 사병으로 키우는 군대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기가 월급 주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자기 사병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병을 모집해갖고 내전에 안토니우스랑 한번 붙을 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관료적인 행정개혁 같은 거는 메세나가 해주고 마이크나스, 그다음에 군사적인 거는 아그리파가 도와주고 둘 다 카리스마적 권한은 별로 없었다 그래요. 뭐 대충 그냥 우리보다 조금 낫네 이런 정도. 우러러볼 천재적인 기준은 없었다 그러고요. 거기에 비해서 안토니우스는 다 대부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거에서 좀 머리가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군사령관의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 옥타비아누스한테 밀렸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짠다든가 이런 점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클레오파트라가 나온 영화를 보면 그 악티움 해전이라고 아시잖아요. 악티움 해전에서 그 옥타비아누스와 이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의 연합함대가 이제 막 붙어가지고 거기서 깨지는데 전쟁이 해전이 막상 벌어지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먼저 도망쳐 버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도망친 배를 보고 안토니우스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 그 연합함대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리더들이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게 영화에서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서양에도 있지만 지금도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또 좋아했던 그 소설 같은 걸 보면 왜 초한지, 그래서 뭐 우리 소설을 정식으로 읽지 않았더라도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나라가 망하고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진나라가 다시 쪼개졌는데 몇십 년 안 되고 쪼개졌는데 그때 그 중국을 통일하는 걸 갖고 이제 그 패권을 다툰 게 누구냐면 한고조 유방, 그 다음에 충패왕 항우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뭐 유방이 지고 나서 저기 한중 땅으로 들어가죠. 그 산맥을 넘어가고 저기 구석당 한중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으로 하면은 사천 지방. 근데 이 사람이 따라가 들어갈 때 그래도 어떻게 이 사람이 인품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아는 장량, 장자방이라고 하는 장량 전략가, 한신도 처음에는 이제 항우 밑에 있었는데 별 대접도 안 해주고 쟤는 글렀네 싶으니까 도망가는 패에서 저기 산중으로 쫓겨가는 유방을 따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방이 그 당시에도 뭔가 좀 인품이 있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한신 군사적인 면을 좀 담당해주고 그 다음에 소하라 그래서 유방과 어렸을 때부터 한 마을에 살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뭐 그 마을에서 이장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좀 뛰어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소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고대의 어떤 뭐 참모진을 고대에서 뭐 전략이라든가 군사하고 행정 요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참모진 이렇게 돼 있었고 항우는 그 당시 뭐 전국을 제패하고 있어요. 진짜 왕은 아니지만 이제 패권을 잡은 왕이다 그래서 패왕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밑에도 그 자기의 양아버지 같이 모시던 사람이 한 사람이 책사가 있었대. 유명한 사람인데 범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나라 수도를 점령하고 나서 홍문현이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전체 전쟁 끝났으니까 다들 모여 의무 행사를 하겠다고 할 때 유방을 죽이라고 그랬대요. 쟤는 놔두면 안 되니까 죽여라 그러는데 뭐 지금 내 앞에서 벌벌 피고 있고 뭐 쟤 정도 뭐 살려도 괜찮아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네. 얘는 말로가 뻔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떠났답니다. 그것도 이런 야사를 읽어보면 나오는데 범증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없어지고 나중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뭐냐면 우미인이라고 이제 애인. 이게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동양과 서양에서 거의 또 비슷한 시기인데 이렇게 똑같은 역사가 이렇게 되풀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돈키호테와 산초라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리더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리더가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어떤 권한을 갖고 내가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걸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결론을 좀 내릴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혼자서 권한 5개 다 갖추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참모들을 거느려도 그렇게까지 유능한 참모들을 다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좋은 참모들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참모들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팀 리더십인데 팀 리더십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보다 잘만 하면 2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는 3도 되고 4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 우리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기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쇼트트랙도 잘하지만 스피드스케이팅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드스케이팅이 그나마 그래도 메달을 땄던 사람이 이승훈 선수 아마 2등인가 한번 2등인가 3등인가 한번 스피드스케이팅에서 5,000m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스피드스케이팅은 저희가 약한 편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좀 그래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면 팀 추월 경기라는 게 있어요. 3명이 뛰면서 서로 두 팀이 있는데 3명이 하면서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그 시간을 갖고 이제 이긴다 진가를 판가름하는 건데 저희가 이때 러시아도 꺾고 뭐 하여튼 꺾고 올라와서 마지막에 네덜란드가 세계 제1위인데 네덜란드한테 져가지고 은메달을 따는 적이 있어요. 이때 상황을 잘 보면은 이승훈 선수 이 친구만 세계 5위권 이내 한 3위로 아마 그때 랭크되고 있었을 거예요. 만 빼고 나머지는 20위 바깥이에요. 이 두 사람 다. 그러니까 뭐 5위권 선수 하나에다 21위, 23위 더해봤자 평균 내면 10몇위밖에 안 되니까 도저히 세계 상위권 다 러시아라든가 무슨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를 이길 만한 상황이 아닌데 이겼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팀 리더의 아니면 팀 경기의 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다 깨지지만 팀으로 모아놓으면 이길 수 있다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골프가 개인 경기인데
유일하게 팀 경기가 있죠. 여기 라이더컵이 먼저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유럽 그 국제 연합 팀하고 미국 팀하고 하는 그런 경기가 또 하나 있고. 근데 라이더컵을 보면 미국과 유럽 간의 경기인데 실력으로 따지면은 미국 선수들 개개인의 랭킹이 유럽 선수들보다 거의 다 위에요. 1대1 매치를 하면 거의 다 미국 선수들이 다 이긴다는 거죠. 압도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 전적으로 물론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아직 이기고 있습니다만 요 근래 5년을 보면 벌써 일찌감치예요. 유럽이 2025년에 벌써 이게 5년인가요? 예, 25년에 보면 유럽 팀이 여기 유럽 팀이 이겼고 여기가 유럽이니까 여기 미국이고 2023년에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진짜. 예, 그러니까 유럽 팀이 이겼고 곧 21년에는 미국 팀이 이겼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또 유럽 팀이 이겼고 일진일퇴예요. 도저히 그 산술적으로 안 나오는 평균을 갖고 이긴다는 거죠. 이게 팀 경기의 묘미인 것 같아요. 저희가 팀 그 프로젝트 관리할 때도 팀이라는 거를 또 저희 같이 그 국가가 아무래도 좀 작아가지고 개별적인 그런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야구든 축구든 이렇게 어저께 축구 경기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셨죠? 이렇게 보면은 도저히 한국 선수들의 개별적인 걸 모아놓으면은 유럽이라든가 남미하고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팀으로 하면 어떻게든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일본에서 기술초풍하게 맨날 그냥 배 아파하는 게 뭐냐면 도저히 일반적인 실력을 보면 일본 팀이 더 나은데도 맨날 보면은 한국 팀한테 고전을 하든가 지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팀 리더십 또는 팀 플레이의 어떤 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동키호테가 없다면 세상은 흥미롭지 않겠지만 산초가 없다면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어렵다. AI 시대에서는 동키호테의 창의적 방기와 산초의 실행력 있는 이성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론이 AI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동키호테 같은 비전과 산초 같은 현실 감각을 가진 균형 잡힌 프로젝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태여 둘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그런다면